안녕하세요. 김광구입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네이버에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결석 위조 방지 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용하실 분 계세요? 돌아보실 분? 안 돌아보신 분들은 혹시 제 오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했던 내용은 그 카페를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구역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일신문에서 여러분 구역의 문제점을 보도가 했을 때도 대부분 자료는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로 됐을 텐데, 신문 지면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조합의 문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된 게 비례율이 갑자기 인하돼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례율 인하가 과연 타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왜 여러분들이 지금 비례율이 이렇게 인하되게 됐는지를 여러분 총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총회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조합원이 아니라서 여러분 총회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조합원들도 누구도 저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설명드리는 것은 순전하게 여러분의 총회 자료를 보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비례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됐는지, 과거에 95%도 억울한데 왜 또 내려가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은 사실은 여러분 총회 자료에 다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관심을 좀 안 갖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마 해임총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임은 임원을 단순하게 바꾸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임원을 바꿨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동안의 이 비례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된 원인이 됐던 사실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설사 사람이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정도의 원인은 알아야 이 다음에 새로운 여러분이 조합장을 선출을 하더라도, 해임이 성공이 만약에 되면 선출하더라도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일부는 다 회수할 수 없는 돈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회수 가능한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조합의 임원이나 지도자가 나선다면 여러분 앞에 그걸 투명하게 밝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가면서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아마 앞으로의 문제를 같이 대처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비례율이 지금 낮아졌는데,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행인 게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 카페 이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에 설명회 때도 제가 많이 해서 그전에는 그냥 설명만 하고 다녔더니, 그리고 글을 좀 써놨는데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동영상을 그쪽에서 찍어주면 제가 그냥 제 카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응암 8구역이나 녹번 1-2 뭐 이런 쪽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렇게 내일신문사에서 한 2번 강의했던 것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추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가입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새로운 지도자가 나서더라도 그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문제, 왜 여러분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게 음식점이다 보니까 되게 시끄럽고 이 음향기기도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듣는데 뒤쪽에 괜찮으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리처분을 변경해서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좋거나 힘이 약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마음씨 착한 사람들을 만나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은 강자에게는 사실은 별로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약자를 위해서 법률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시공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죠.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법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강자에게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해 가능한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관리처분을 변경하려면 저 스마트폰 한번 꺼내갖고 그 법률 좀 조회 좀 해줘보세요. 도시정비법 한번 구글에 찾아보세요. 도시정비법 여러분이 관리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8조 1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조 1항 전단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관리처분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8조 1항 각 호에서 8개 호가 나옵니다. 쭉.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은 시행령 50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니면 변경하면서 48조 법률에 나온 규정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소개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 관리처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라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 이번에는 산자간이 아마 그렇게 올려놨을 겁니다. 48조 1항 그 몇 개 호 개인별로 평가액이나 이런 걸 이번에는 좀 해놨었죠. 이번 관리처분에 변경하려고 하는 데는 그 전에 관리처분에서 보지 못한 이런 개인별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제가 옥수 13하고 금호 20은 제가 그전부터 좀 인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조합들이 특히 성동구 쪽 조합들이 이제 슬그머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그런데 이것만 보여주면 다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양 신청 언제 했습니까? 그 전에 처음 관리처분 인가하고 나서 그때 분양 신청했죠. 네. 그러고 나서 분양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다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나서 시공사와 분양 계약을 개별 분양 계약을 체결했죠. 네. 자, 그러고 나서 그동안 다 낼 준비도 돼 있고 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불만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분양 신청을 변경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지금 다 지어놨으니까 분명히 관리처분 계획은 법률 규정 그대로 보시면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기초로 수립하게 돼 있는데 분양 신청 변경 없이 돈만 더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서가 변경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더 내라고 합니까? 시공사가 더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공사와의 계약은 끝난 겁니다. 단지 조합이 도시정비법 60조로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있어야만이 시공사나 이 사람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정비사업비의 부과, 저기는 60조 한번 읽어주시죠. 비용 부담의 원칙,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자, 정비사업비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여러분이 사업 시행자입니까? 조합원입니까? 사업 시행자가 누군지는 압니까? 조합입니다. 시공사는 시공사일 뿐이고 사업시행자는 조합입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돈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조합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1조로 한번 읽어보시죠.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6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익을 부가금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조합은 대신에 시공사가 여러분한테 직접 달라는 게 아니라 조합이 여러분에게 부가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안 주면 조합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공사가 여러분에게 직접 돈을 달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공사와의 분양계약에 있는 의무는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밑도 끝도 없이 분양계약도 수정 없이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을 변경하게 돼 있는데 분양계약은 변경함이 없이 일단은 분양계약을 다 해버린 거니까 돈만 더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부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조합이 지금까지 미수금이 있다면
조합이 시공사에다 못 준 돈이지 여러분이 못 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합과 여러분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비사업비 부가징수는 61조에 의해서 조합원에게 부가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익금과 저게 차액을. 그러면 61조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24조 3항을 보세요. 법률은 약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사실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주먹으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됩니다. 지금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키를 안 주겠다고. 자, 24조 3항 61조에 의한 정비사업비의 부과가 나오죠. 3항 몇 호입니까? 24조는 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 그러니까 3항 24조 3항에 다음 각호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갖고 읽지 말고 61조만 읽으세요. 몇 회? 3호 61조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자. 및 징수 방법. 예. 관리 총회 의결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징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난번에 총회를 2번 그렇게 징수하려고 했는데 분양 신청은 변경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총회에서 원래벌레 여러분한테 부과하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막아서 총회를 통과 안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합에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업은 조합원들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 여러분 돈이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리처분총회나 사업시행인가를 엉터리로 해버렸기 때문에 엉터리로 추진하고 각종 계약을 해왔는데 여러분은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저는 제 3자인데도 조금 압니다. 제가 이따가 그 계약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했고요. 그러면 그렇게 체결되고 여러분의 비용이 징수됐던 계약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돈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빚을 못 받았다고 하는 채권이 있다라고 시공사가 여러분한테 직접 오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의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공사는 못 받았으면 조합에 가서 받을지 말든지 할 일이지 왜 여러분한테 직접 들이대느냐. 속된 얘기를 얘기하면 왜 키를 안 주고 분양계약은 뻘로 썼습니까? 보통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기도 부동산 중개업 같이 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자, 한번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을 납부했으면 키를 안 줘도 됩니까? 끝날 때? 돈을 좀 못 받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못 받았다고요? 조합한테 못 받았고 조합은 이 돈을 어떻게 썼길래 여러분이 그동안에 사업비를 엄청난 폭으로 올려왔는데도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길래 시공사에 못 준 돈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직접 받게 만드는가 라는 걸 여러분이 의문을 갖고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시려면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합 임원의 해임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볼 방법이 없으니까 안 보여주면. 근데 지금까지 안 보여주고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들어가서 과연 이 돈이 어디로 적정하게 지출된 것인지 이 계약이 원래 있어야 될 계약이었던 것인지 허위 사업은 아니었는지 단순한 계약서만 존재하고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 사업은 맞는 것인지 돈은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발 끝날 때만이라도 지금까지는 넌 모르고 냈다 치더라도 끝날 때만이라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맞죠? 네. 그러려고 해임하는 거죠. 네. 보여달라고 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여러분이 100% 이해만 했더라면 여러분은 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은 약한 자를 위해서 법률은 존재한다고요. 강한 자들은 법률 안 지켜도 됩니다. 주먹으로 해도 해결합니다. 나 키를 가진 자는 강한 자입니다. 왜 여러분한테 직접 들이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사에 이런 잘못된 것도 고쳐져야 됩니다. 자기가 시공 보증을 했고 여러분들의 사업비를 보증했고 했던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조합이 엉뚱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 정도는 보고 빌려주든가 말든가 했어야죠. 그쪽에서 못 받는다고 여러분한테 직접 받겠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법률상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도 여러분한테 키를 갖고 담보로 여러분을 협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공사들은 여러분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조합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여러분에게 부가징수를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절차 그러다 보니까 왜 채권자가 조합의 채권자가 여러분 조합원에게 직접 들이대게 만듭니까? 조합이 뭘 했길래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 얘기 조합이 뭘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부분은 의문이 좀 풀리셨죠?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합은 과연 어떻게 운영해 왔길래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여러분에게 계약은 다 썼는데 돈도 다 내라는 대로 냈는데 지금까지 이유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는데 이유를 다는 정도가 아니라 총회를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런 이 시간에 주말에 가족들과 못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반성은 좀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해서 이 추가 분담금을, 이 부당한 추가 분담금이 만약 부당하다면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는 앞으로의 이제 여러분이 해임총회를 성공을 시킨다면 앞으로의 집행부가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있을까봐 오늘은 제가 그냥 찍습니다. 다른 데 가면 제가 명예훼손을 잡는다고 상대방들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찍어서 그냥 올리랍니다. 명예훼손 잡으려면 잡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제3자니까 총회 자료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창립총회를 2005년 10월 29일 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합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딴 거 다 안 보겠습니다. 자, 정관만 봐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은 법률과 정관은 여러분 조합 내에서는 지켜지라고 만든 게 여러분들께 규약입니다. 그렇죠? 지켜지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 보니까 여러분의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 청구권이 있고요. 총회 출석 발언 및 의결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임원으로 입후보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선출할 권한도 있지만 여러분 임원이 될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0조 2항에 보면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돼 있는데, 조합원이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경우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배우자나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 제출하는 경우, 조합에서 이거 철저하게 원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해외 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임원의 선출 권한을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임원을 선출 및 피선출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쪽에 임원의 한번 권한을 봅시다. 피선출권이 만약 여러분에게 있는가?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창립 총회 1현재 사업에 동의하고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사업 시행 구역 안에 거주 1년 이상인 자 또는 주택 이외의 상가 등은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똑같은 조합원입니다. 상가 조합원도. 왜 상가는 5년이고 여기는 1년이 뭡니까? 그러면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승계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아마 그 투자해서 나중에 사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임원을 못합니다. 창립 총회일 현재 1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백이만 하겠다는 얘기고, 처음에 들어온 임원이 영원히 이걸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선거권도 만약에 뭐 대학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만 선거를 해라든지, 우리 인류는 여성의 투표권을, 참정권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뿌렸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창립총회일 현재 1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합원의 자격은 평등합니까? 권한이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죠. 자, 권한의 대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 배우자나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참석을 못해서 대부분은 뭘로 냈습니까? 서면 결의서를 냈습니다. 서면 결의 작성은 여러분이 했다고 칩시다. 이거를 갖다 제출하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행사라고 합니다. 대리 행사. 여러분은 그동안에 OS를 다 가족으로 두셨죠? 혹시 배우자입니까? OS가 다 마누라 들으셨습니까? 왜 그런데 대리 행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자, 그것까지 참읍시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조합청과는 어쩌면 처음 창립총회 때는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의 투기 세력이 한꺼번에 와서 조합을 장악하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창립총회가 끝나고 두 번째 임기부터는 전 조합 임원이 입후보도 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임원을 뽑을 수 있고 했더라면 여러분 조합에 오늘날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겁니다. 내가 그런가 하면 15조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누가 지들만 다른 사람 입후보를 금지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연임 안건 올립니까? 여기 대의원 계시죠?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의원에서 총회 안건을 연임으로 할 때 자기들만 올라가는 게 연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2번 할 수 있고 3번 할 수 있는 걸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연임이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건 자체를 연임했건 맞다. 연임이 맞는데 우리끼리만 연임했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임했건이라고 저 사람들이 다시 오는 거 모양이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이 임원을 개설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죠? 이 조합은 제가 하도 여러분들 조합을 헷갈립니다만 대신 중간에 뭐 잘려나간 임원들은 좀 있대요. 혹시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뭐 옳은 소리를 좀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예. 아, 여기는 아주 재밌는 데입니다. 조합이라는 것이 한결같이 옳은 소리로만 바로 잘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나중에 투자해 사오신 분들이 가장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의 조합원들은 과거의 금액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취득 당시 가에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오른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동네에 오른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참 열풍이 불었을 때 프리미엄 주고 계산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억울함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임원으로 들어갈 방법도 없고 총회는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OS를 갖고 여러분의 의결권에 행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관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직계 가족이 아닌 한 그리고 현장에 오는 사람한테는 그토록 위임장과 인감도장 다 받아가면서 OS가 갖고 온 걸 왜 하나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줍니까? 근데 그 사람들 일당도 여러분 돈입니다. 지금까지 OS를 선정하려고 사전에 총회에서 이런 OS를 선정하겠다라고 총회해 본 적 있습니까? 조합이 마음대로 선정합니다. 이것도 무효입니다. 그 계약은. 법률상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선정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총회를 할 때 아까 특별한 건이 아닌 한 출석 대적 과반수로 성원을 이루고 성원 보고하죠. 총회할 때. 자, 전체 조합원 몇 명 중에 서명결에서 몇 명, 현장 참석 몇 명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명결의사라는 놈이 총회에 오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개표하는 걸 한 번이나 본 적 있습니까? 왜 개표를 하지 않을까요? 그 서명결의사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으세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오면서 여러분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이렇게 이 조합은 어느 조합보다 총회 횟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총회를 했는데 이때마다 총회 서명결의사가 현장에 오긴 했나요? 참석했나요? 그놈이 포함해서 예를 들어 총회가 오늘 며칠입니까? 3월 8일. 자, 3월 8일 우리 모임은 18시 30분에 했었을 거다. 18시 30분에 황토박 감자탕 그러면 총회 일시 장소죠. 그렇죠? 자, 총회 일시 장소를 바꾸면 그 총회를 유효하다고 합니까? 무효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무효라고 하죠. 지난번에 강의 보셨잖아요. 자, 일시 장소를 근데 그 일시 장소에 서명결의사라는 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원이 되려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에 와야 되는데 조합에서 어디선가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다 놔두고 몇 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놈은 안 왔습니다. 그놈이 거기서 발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우리나라 역대 부정선거 시비가 참 많습니다만 부재자 투표가 발표 안 하고 지금까지 숫자만 발표한 적 있나요? 그런데 왜 그것은 서명결의서는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개표를 했더라면 여러분이 내 이름이 도용당했는지 누구 이름이 진정하게 작성이 안 된 것인지 정도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여러분은 총회에서 지금까지 통과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사업표 올라간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결의에 의해서 된 것처럼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이 결의가 진정한 것인지는 어느 곳에서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묻기만 했기 때문에 대답은 여러분이 했습니다. 제가 안 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부분 조합이 안 오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안 왔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총회는 성원이 된 게 아닙니다. 딴 곳에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성원이 안 됐죠. 대부분 개표를 안 했다.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특히 임원 선거 같은 경우 그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냥 할 얘기는 많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비례율이 낮아졌고 어디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조합 관계자들이 오셨으면 참 좋았는데 그랬습니다. 자, 창립총회 때 여러분 사업비가 얼마 했는지를 우리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이때부터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 때 여러분 사업비가 얼마 했는지를 아세요? 2,680억이랍니다. 꿈 같은 얘기죠. 지금 여러분 사업비 얼마입니까? 자, 얼마인지도 몰라 지금 사람들. 약 2,680억입니다. 자, 이 중에 건축비가 얼마냐?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2,216억이랍니다. 약입니다. 약 2,216억. 앞에 계산기 앞에 동원해 보십시오. 2,216 나누기 2,680해 보십시오. 몇 프로나 차지하나.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사업비로 여러분이 고통받는지를 큰 틀에서 먼저 보셔야 되고, 지난번에 내일신문에도 그런 얘기를 해줘서 아마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216 나누기 268. 82.7%. 자, 82.7%라는 얘기는 17.3%가 기타 용역비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이만큼 차지하고 이게 기타 다른 용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공사비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5천 뭐 몇백억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올랐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게 이 부분인지 저 부분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를 올랐는지 정도는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총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물론 총회 자료가 없는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아무튼 났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이 당시에는 여러분의 인감증명을 붙여서 사업시행계획 동의서라는 데다가 인감증명을 붙여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게 돼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냈던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 때 인감증명을 미리 여러 통 내셨나요? 옛날 조합들이 미리 여러 통 받아갖고 조합원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써먹거든요. 어쨌든 옛날 얘기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곧바로 관리처분 총회로 갑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 총회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를 과연 그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날짜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 크리너에서 사업시행 인가서를 일단 뽑아봤습니다. 이게 2006년 6월 29일자. 2006년 6월 29일 날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서 갑자기 사업비가 얼마로 늘어나냐면 3,157억입니다. 자, 여기서 3,157억으로 늘어납니다. 얼마 늘었습니까? 500억 늘었습니다. 여러분 조합원 숫자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간단한 숫자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3,157억으로 늘었을 때,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216 나누기 3,157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뻔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평당 얼마 뭐 대충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2,216 나누기 3,157 해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공사비 70.2. 자, 이제 70.2%로 공사비 비율이 낮아지고 이게 약 29.8%가 이제 용역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건전한 조합이라면 공사비의 시공비와 전체 사업비에서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재개발 같으면 75 내지 80% 돼야 됩니다. 재건축 같으면 85 내지 90%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82%라면 이런 사업 구조였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공비는 가만히 있고 용역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늘어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없어서 인가 때 불과 팍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관리처분 총회를 합니다. 이번에 또 늘리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2007년 10월 21일입니다. 이제 총 사업비만 한번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206억으로 2억으로 늘어납니다. 자, 4,202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 800억, 900억, 900억 정도 늘어나나요? 850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건축시설비가 2,584억입니다. 자, 이거 나눠보시죠. 2,584 나누기 4202 해보세요.
61.5%. 자, 61.5. 그러면 이게 38.5겠죠. 용역비가 막 늘어나고 공사비는 사실상 안 늘어나는데 여러분에게 용역비가 무슨 이유인지 용역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올라가면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여러분은요. 그런데 각각에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유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조합이 무슨 짓을 했고 뭐에서 늘렸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여러분은 철거업체 이때 이러한 건으로 철거업체 선정 추인의 건이 올라오네요. 철거업체 선정 및 협력사 추인의 건. 그래서 입찰 금액이 45억 9,900 얼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은요, 모든 계약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조합원 총회를 아무리 뒤져봐도 조합 운영비 예산을 편성한 그 이외에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운영비만 넣고 편성하면 업체 하나하나를 선정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사전 동의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추인을 하더라도 제목 자체가 이렇게 추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먼저 선정해버렸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나중에 인정을 해주세요라는 게 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사전에 의견을 받지 않고 자기가 했을 때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2009도 14296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만약에 도시정비법을 위반해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2010년도에 2010년도가 아니라 사건 번호가요 2018-105112호라는 사건에서 이게 인로드라는 OS 업체를 상대로 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전에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업체 선정에 관해서 이렇게 체결한 계약은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다라는 얘기 판결입니다. 자,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무효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돈을 줘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은 지금 이때부터 이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조합이 이것을 놓고 관리처분 계획 때 나오는 이 총괄표 현장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 차례 관리처분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사업비 올리나 변경을 했는데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분담 규모 및 시기 자금 운영 계획서 가로열고 해놨습니다. 이것을 예산이라고 조합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의 계획서일 뿐입니다. 예산이라 하면 단체나 국가단체나 어떤 기관이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총괄표를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전 사업 기간 동안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계획서이지 1년간의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년간의 예산이라고 편성한 것은 조합 운영비 예산도 여러분들이 매번 그래봐야 조합 운영비 조합장 봉급 나가고 이사를 봉급 나가는 그거 안 봐도 뻔한 것을 예산이라고 올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업비가 중요한데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려면 최소한 산출 근거나 내역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얘기해주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길래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업체에 물어봤더니 그 중에 가장 유리한 업체가 이렇게 참가하는 업체가 있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합 정관 32조 7항에 보면 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옛날에는 예산회계법이라고 불렀던 법률인데 국가기관에서 계약할 때 쓰는 법률입니다. 거기에는 7조에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쟁입찰 했습니까? 조합에서 임의로 선정해버리고 한꺼번에 쭉 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안건을 추인으로 올려버리면 그만이죠. 만약에 경쟁입찰을 해서 여러분이 선정했더라면 이 조합의 사업의 모든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주인공으로서 한 번도 그런 행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해 본 적이 없고 업체를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본 적이 없는 사이에 돈이 얼마 나가는지를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관리처분 총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를 그대로도 계속 몇 번 변경을 하는데 재밌습니다. 이 조합이 아까. 근데 사업시행 계획서는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서가 아까 저 관리처분에 의해서 아까 사업비가 또 푹 늘어납니다. 4,200억으로.
그런데 2008년도 7월 22일 날 인가가 할 때는 이것도 또 어떻게 총에서는 4,202억이라고 그랬는데 인가할 때는 또 4,424억입니다. 돈은 별거 아닙니다만 200억이 또 금방 늘어나네요. 220억 정도. 이놈의 조합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에 그나마 또 엉터리로 총에 올린 것도 모자라서 인간할 때는 또 지하로서 한 20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다 드시고요. 사업시행계획서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는 여러분이 사업시행계획서만 보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자금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갖고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서는 법률력 도시정비법 30조하고 시행령 41조 2항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사업시행계획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변경계획을 올리려도 여기에 따라서 올려야 되고 실제로 사업시행계획서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총회에 이게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자, 올라오지 않은까지 여러분 승낙 안 받고 지 맘대로 했던 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81조 1항 4호에 보면 사업시행계획서는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은 이 조합이 어떤 명목으로 어떤 사업비를 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사업시행계획서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더구나 관리처분계획서 이렇게 인가났다고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서도 마찬가지 공개 대상입니다.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81조 1항 이거는 5호에 의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도시정비법 48조 1항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50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총회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요? 인근 조합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 뜨거라 하고 또 제가 이쪽 동네를 많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저놈이 또 누군가 해서 소송할까봐 무효 소송할까봐 해서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구청에서는 인가가 납니다. 이 각각의 사업시행계획도 그렇고 관리처분계획서도 그렇고 인가 신청을 할 때는 여러분 총회 의결서 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 의결서 사본을 붙였더라면 여러분에게 이걸 가라로 했다는 것 정도는 구청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인가를 펑펑 내줍니다. 어떻게 해와도 내줍니다. 아예 인가권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판입니다. 이것이 성동구청일 수 있고 여러분 모두의 구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인가가 나냐면 참으로 희한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이 엉터리 구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난번에 아까 저한테 잠깐 보셨었는데 구청의 그 건물에 올라가셨던 우리 어르신 시장장도 잘라. 아까 어디 계세요? 우리 이봉재 선생님. 아까 저한테 오셨었어요. 자, 그런 엉터리 구청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구청에 올라가십니까? 고생하게. 자, 구청의 사업시행 인가, 변경 인가 그대로의 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클럽의 요거는 어쩌다가 인가서만 있습니다.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가서 여기까지는 공개하라고 돼 있지도 않은 걸 공개한 겁니다. 쓸데없는 것만 공개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때가 2011년 8월 22일부터 한 3번에 걸쳐서 변경 인가했다고 여러분한테 공개된 인가서에 보면 얼마나 한심하냐면 여러분 조합의 사업비가 어느 날 이 신청자가 정비사업체가 오타를 친 것 같습니다. 8,410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계속 8,410억입니다. 다른 조합과 친데다가 고쳤으면서 이걸 안 고쳤었는데 구청에 인가를 내줍니다. 이런 엉터리 구청한테 여러분이 뭘 기대하고 구청 앞에서 건물에 올라가십니까? 고생스럽게.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게 성동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가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실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구청을 바꿔 나가시는 것이지 구청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길 기대하시면 여러분 큰 계산 차봅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못하게 하면 제가. 여러분은 구청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구청장 선출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거 잘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2009년 이게 3월 17일자입니다. 여러분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총회를 하도 많이 해서요. 할 얘기가 많은데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8월 13일자 여러분은 왜 이렇게 총회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심 1구역, 여러분 인근구역 같은 경우는 OS가 아예 사무실, 조합 사무실 상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합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지금 워낙에 계약서를 여러분 조합은 얼마나 개판이냐면 계약서는 용역계약서는 모두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도시정비법 81조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공개하는 게 거의 없어서 총회 자료를 봐도 모르겠고 여러분 클린업에 들어가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마음씨 좋게 지금까지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조합 임원들한테. 그저 해임만 하는 걸.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씨 좋게 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임하려니까 저렇게 조합 쪽에서는 많이 대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주 순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은 누구도 형사처벌을 구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해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에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잃어버린 권리를 찾으시려면 반드시 국가가 이런 것은 처벌한다고 정해놓은 거는 여러분이 처벌을 위한 노력 정도는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다음에 하실 거죠? 네.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본인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 보면 사업시행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 면적이 오히려 축소됩니다. 그런데도 공사비는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면적은 축소되는데 공사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시행 계획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거는 사업시행 계획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계획서를 인것처럼 사업시행 계획 변경 비교표 해놨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청에 가시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인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금액도 8,400억으로 계속 한 3번이나 해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여도 8,400까지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오타를 쳐도 해주고 뭐를 해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시행 계획 변경 하나 하려고 총회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볼건 없습니다. OS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총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으로 하다가 제대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2005년 12월 29일입니다. 다시 또 축하드립니다. 사업이 다시 올라갑니다. 4,860 그래도 여러분은 일단은 한번 올리면 최소한 뭡니까? 800억, 500억, 600억 정도 500 몇십억 올랐으니까 저번 1인당 따지면 최소한 1억 이상씩은 한 번에 한 방에 올리네요. 1억이면 여러분이 땅은 여러분 땅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1억이면 여러분들 집 한 채씩 지을 돈입니다. 평당 400을 해도 실평수 25평짜리 짓는 돈이 1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낼 돈이 아니라요. 1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땅은 여러분 땅이고 그 이외에 시공비만 따졌을 때 집 한 채씩이 뚝뚝 날아갑니다. 한 번 총회 할 때마다 집 한 채씩 날아가는데 여러분들은 OS를 믿고 주셨을 겁니다. 성동구에 오니까 정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어느 조합원님이 OS가 공무원인 줄 알았답니다. 그 말의 끝에는 공무원은 조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깔려있는데 세상에 믿을 놈을 믿어야지 공무원을 믿는다고요? 아까 보십시오. 여기도 공무원들이 계셔서. 그런데 이때 자, 공사비는 2,493억. 아까 시행 면적이 줄어들었거든요. 2,493억입니다. 2,493 나누기 4867 해보십시오. 51.2. 다 미치겠습니다. 51.2%. 그러면 이게 48.8%죠.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공사비는 묶어놓고 계속해서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관리처분이 끝났으면 철거도 끝났을 것인데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 이 다음에 보셔야 된다고요. 시공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사업생 변경 인가 협의사항 처리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를 왕심 1, 2, 3구역에서 좀 지어달랍니다. 성동구청이 돈이 없대요. 성동구청이 돈이 없어서 공공청사 복합화시설 건립 관련 협조 요청해서 여러분이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이 뭘 잘했길래 여러분은 동사무소까지 지어주십니까? 아까 사업생 인가나 관리처분 과정에서 구청이 인가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감시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엉터리 개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한테 뻔뻔스럽게 공공청사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씨 좋게 1, 2, 3구역에 나눠서 아마 청사를 지어주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한다는까지 올라오는데 이때 해지 됐었습니까? 해지 안 됐죠? 안 했죠?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러느라고 시공사가 소개를 너무 자주 합니다, 여러분. 왕심 1구에 보니까 똑같은 OS가 똑같은 총회라는데 작게는 5,200만원, 많게는 뭐 1억 8천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하려고 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나마도 용역계약서를 거긴 하도 공개해라 해갖고 공개는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개판입니다. 13번 나간 그 13번 총회 한 게 전부 다 가격이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쁜 짓 하면 좀 더 주고 안 그러면 좀 덜 주고 했는지 뭐 아주 그것도 그냥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총회 비용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회의록을 일일이 비교 안 해봤습니다만 1구역의 예로 설명드리면 거기도 3번에 걸쳐서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한 번에 뭐 2,600억인가 오르고 580억인가 오르고 460억 오르고 이렇게 3번에 걸쳐 올랐는데 회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거는 지금 없어서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역대 13번의 조합원 총회 중에 사업비가 올라간 순으로 1, 2, 3위가 쫙 갈립니다. 2,600억인가 올린다 할 때는 82%인가 이렇게 참석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80억 할 때는 79%인가 그렇고 460억인가 올릴 때가 77%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대 1, 2, 3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만 보면 왕십리 사람들은 사업비만 올린다고 하면 환장을 합니다. 총회 못 나가서 찬성 못 해줘서. 그런데 이 총회가 정상적인 총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여러분은 앞으로 서명결서 들어가시면 다 까봐셔서 무슨 짓을 여러분의 명의를 도용해서 마치 총회도 있지도 않은 것을 총회에서 한 것처럼 해서 지금까지 사업비를 이렇게 여러분의 했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사감사 연임 운영비 예산 요거 하나 하려고 드디어 이제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3월 19일자 총회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는 뭐 이사감사 연임했거든요. 쓸데없는 건이고요. 연임을 하셨다는 그런데 정비사업 업무 추인 내역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2010년 이게 3월 19일자 총회자료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철거 용역계약 변경을 56억으로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2010년 2월에 했대요. 자, 사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안 보여주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계약서에는 지금도 여전히 총회 철거 계약서는 과거의 거 42억짜리인가 맨 처음에 썼던 거 그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사업비를 보면 65억까지가 늘어납니다. 철거 계약이. 철거가 왜 늘어납니까? 건물이 혹시 여러분 동네 사는 건물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건물이 자랍니까? 이렇게 위로? 늘어납니까? 철거비가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철거 면적이 변하지 않는 한 철거비가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조합은 철거비가 쑥쑥 자라납니다. 이때 한번 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옛날 것만 하나 올라와 있고 크리넘에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업체 계약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이 내가 이렇게 해치워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지 알고나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추인의 건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도시정보법을 위반했고 이렇게 위반해서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이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성동구에도 고소를 했던 조합은 지금 2심까지의 결과는 저기 조합장 자격을 박탈해 있고 지금 3심에 올라가는 조합도 여러분 가까운 조합에 한 군데 있습니다.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어딘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총회가 이미 계약서를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내용을 공개 안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총회자를 어디인가는 자신들의 번제 흔적을 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게 지금 제가 이쪽에 시공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쑥쑥쑥 지금까지 올라갔던 얘기들 이쪽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부 이쪽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승낙을 안 받고 조합이 제멋대로 해버렸고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심지어 철거계약 같은 경우도 2분의 1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도자료에서도 얘기를 해줘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월 27일 여기도 사업시행계획 동의회건이 있는데 이때도 여러분은 사업 면적이 또 감소됩니다. 여러분은 사업시행계획서만 보면요 여러분들은 공사비가 계속 줄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사업계획서 보면 면적이 중간에 자꾸 줄습니다. 새로 지어한 면적은 줄어들고 철거해야 돼 옛날 건물은 비를 맞고 자랐는지 아무튼 늘어났습니다. 하고 쓸데없는 안건 갖고 이렇게 총회를 한 번 실대는 바람에 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라서. 자, 드디어 2011년 7월 27일 5,173억 그때는 좀 다른 데보다 통이 좀 적네요. 한 300억밖에 안 올립니다. 자, 이때 공사비가 얼마냐면 2,582억. 좀 줄었던데 어차피 공사비가 다시 줄었다가 또 올라가 버렸네요. 사업시행계획 변경계획에 가면 시행면적이 더 줄던데 다시 원점으로 2억 차이 나고 이쪽으로 올라갔네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49.9. 49.5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때 비례율이 95%였대죠. 요거에 이만큼 당하고도 여러분은 당한지 모르고 계약서를 써갖고 분양계약을 하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때 들어간 겁니다. 이 이후에 분양계약이 2011년 10월경에 여러분 분양계약 됐더만요. 개인 분양계약서 하나 제가 보내달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총회자를 만들어드리기 전에 이렇게까지 삭된 얘기를 하면 눈탱이를 맞고도 여러분은 95%라고 행복하게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때리는데 처음에 맞아주면 그 다음에 계속 때립니다. 처음에 안 맞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쳐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마지막에 집 다 지어놓고 마지막 한 방 더 때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가 좀 큽니다. 비율이 뚝 떨어지죠? 한번 맞아보시고 계속 맞아주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고 하십니까? 이미 상대는 때릴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통과 안 시킨 건 던져버리고요. 이놈으로 합시다. 우리는 요놈이라도 스캔해보게. 여기서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랐는데 항목별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예당초과하고 비교를 해놨어야 되는데 전에 거 4,868억 원 거를 67억 원 거 이걸로 비교를 해놔서 얼마가 어느 종목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은 모르고 참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 지어놓고 또 한 방 때리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임을
하시자고 지금 인재사 모인 것이 정신이 이 정도는 맞아야 여러분은 정신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맨처음 때려갖고는 잘 몰라요. 맨처음이 좋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마음씨가 좋으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설계, 감리 뭐 이런 거는 잘했다고 칩시다. 조사 측량.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도로, 공원 등 공사비가 15억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내역서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급계약서에 보시면 도급계약서 한번 볼까요? 공사 맨 처음에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의 범위, 내용과 범위 한번 보세요. 뭐뭐 포함되나? 단지 내 도로 및 공원공사, 단지 내 조경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사업시행 인가 조건 공사에 있는 건 다 들어간답니다.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공원을 어떻게 설치해라, 도로를 어떻게 설치해라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시공사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비기반 시설이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도로나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당초는 이거를 얼마를 뽑아먹으려고 장난을 쳤냐면 47억을 잡아놨다. 아니 47억이 아니라 57억을 잡아놨다가 약 그나마 15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57억 얼마요? 끝머리가요. 57억 1,422만 7천원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정확한 건 줄 할까봐 7천원까지 잡아놨는데 나중에는 15억으로 떨어집니다. 도로나 공원은 여러분이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도로나 공원이 있는 것을 도급공사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따로 뽑아내서 공사비를 지출했답니다. 근데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들이 대부분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이것만 봐갖고는. 그런데 이런 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맨날 똑같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계탕집에 가서 삼계탕을 한 그릇 먹었더니 뱃속에 있는 밥값 따로 달라고 기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설계할 때 같이 공원이 단지 내에 설계가 돼 있었고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더구나 저쪽에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를 따로 빼서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15억에 한답니다.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서 공개 안 돼 있어서 어느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통상 정비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을 가리키는 것을 그러는데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조합이 획일적으로 하고 자빠져 있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그 짓거리입니다. 여기다가 공사해 놓은 걸 여기서 일부러 뽑아서 따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고금액만큼 여기서 줄였으면 여러분은 손해가 없죠. 누가 하든 간 상관이 없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요거는 요거대로 빼냅니다. 이중계약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서 따져보셔야 될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역이라고만 설명드렸습니다. 또 고소못 값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비는 아까 그 전에 관리처분 때만 해도 46억 2천이었는데 65억 4,700으로 들어간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기존 건축물은 아마 비 맞고 자랐던가 뭐 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새 건물은 자꾸 줄어지는데 시행계획 변경할 때마다 기존 건물은 뭐가 늘어났는지 금액을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아까 42억인가 맨 처음에 출발해서 50몇 억으로 올린다는 거 있었는데 또가 갑자기 여기에만 표에만 아무 설명도 없이 표에만 이렇게 46억 2천이라는 게 42억에다가 들어와서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7억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65억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쪽팔리는 얘기인데요. 설계비와 건축 설계비와 철거비는 나온 김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카페는 다 해놨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하고 다니다가 어렵게 우연히 어제 저녁에 웹서핑하다가 대부분 판례를 하나 찾긴 했습니다. 근거를 제가 다른 각도에 설명을 했는데 대의신문사 갔을 때만 해도 어제 강의할 때만 해도 하다가 어제 새벽에 좀 제가 찾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요, 지금 맞고요. 그런데 잠시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조합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저희도 이제 대충 얘기 들어서 여태까지 알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네. 저희 이제 그래서요. 99%로 설계비나 철거비가 되게 이거는 여러분이 부가세를 이게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거 보면 대단히 사소한 얘기일 수 있지만 쪽팔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걸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조합은 부가세를 조합원분은 내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있고 상가가 있을 겁니다. 일반 분양분도 85제곱미터 이상은 내지 부가세를 내고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그 공유주택규모라고 하는 거 요거는 내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상가도 조합원분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일반 분양분만 부가세를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가세가 10%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축공사비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건축공사비가 2,580억으로 돼 있지만 부가세는 얼마로 돼 있냐면 100억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건축공사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철거와 설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철거회사나 설거회사도 여지없이 여러분에게 10%의 부가세를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사기쳐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면 여러분은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과언하고 환급 절차라도 받겠지만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여러분 조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계약서도 공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게 요즘 그 개인정보라 그래서 업체 정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군세청에서도. 그런데 부가세마저도 지금 여긴 다 10%가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부가세 대신 10%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설비를 22억 잡아서 10억으로 했는데 이설비 아마 이것도 허위공사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에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놔서 빨리 설명을 끝내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고 제 카페에 이설비가 수도, 전기, 가스 이렇게 구분해서 철거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게 어떻게 허위사업인지는 제 카페에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의 끝내야 갑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제가 얘기하자면 하나하나 한이 없습니다만은 끝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기로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 드렸고요. 요거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식사도 나올 거니까 식사하시면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여기 동 예비적으로 이렇게 동에 관리해 주신 분들이 가서 그 확인서하고 서류 받을 거니까 그거 좀 협조해 주시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 다녀오세요. 10분간 휴식 좀 할게요.